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가난한 소녀의 물음에 백만장자 회장 명철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소녀의 눈을 바라본 명철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들과 똑 닮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소녀의 한마디에 명철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 장소에 오게 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국화꽃이 빼곡히 둘러싼 영정사진 속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부회장 최지석, 불과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영정 앞에는 회장 최명철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다만 평소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움푹 들어간 눈가가 그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영혼 없는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던 며느리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재계 거물들, 고위 공무원들, 언론사 임원들까지 모두가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짧은 조의를 표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 큰 인재를 잃었습니다. 명철은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들의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아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시간을 알려주던 그 순간 차가워져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였다던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과속을 했을까요? 부회장이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했나 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나무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조문객이 또 온 것이려니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가장 먼저 눈치챈 기자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낡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지 옷자락이 축축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작은 두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아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저 아이는 누구지? 보호자는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넓은 장례식장에 자신과 영정 사진밖에 없는 것처럼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발걸음은 작고 느렸지만 그 걸음걸음에는 묘한 결연함이 있었죠. 회장의 비서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아이를 막아섰어요. 얘야, 여기는 어린이가 올 곳이 아니란다.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슬퍼서 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그리고는 비서를 피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이제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조문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일까? 마침내 아이는 영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진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영정대 위에 올려놓으며 아이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단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었어요. 부회장님께 딸이 있었단 말인가? 그럼 윤정혜 씨는 뭐가 되는 거야?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특종이었어요. 재벌가에 숨겨진 혈육이라니. 정희는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회장 명철의 얼굴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평생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천천히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명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누구니? 아이는 고개를 들어 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명철은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그 눈빛이 너무나도 아들을 닮아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지석이 자신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저는 최지아예요. 최지아. 자신의 성을 가진 아이. 명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 보냈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저 혼자 왔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명철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반대했어요? 그 질문이 명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뭘 알고 있는 걸까? 누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아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작고 섬세한 팔찌였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죠.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한 기자가 재빨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하며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카메라의 고성능 렌즈는 팔찌의 각인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죠. 예진, 지석, 지아.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예진. 그 이름을 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부모도 없는 가난한 여자,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여자라며 쫓아냈던 그 여자.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예진. 명철이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장내에서는 모두에게 들렸죠. 장례식장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진이 누구야? 부회장님의 숨겨진 여자인가?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더 좋은 각도를 차지하려고 밀고 당겼어요. 이것은 그냥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스캔들, 숨겨진 혈육, 비밀 연애.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진 대형 사건이었죠.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이 아이는 지석을 닮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의 선도. 무엇보다 그 맑고 선한 기운이 아들과 똑같았어요. 명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아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10년 전 그날 자신이 했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은 평생 불행했고 결국 이렇게 떠나고 말았죠. 지아가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는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명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이 작은 아이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만이 보일 뿐이었죠. 정희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입을 틀어막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회장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일단 아이를. 하지만 명철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지석에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지아는 작은 손으로 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꼈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 순수한 위로에 명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지는 가운데 명철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철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겨울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는 듯 했죠. 10년 전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거리를 지석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그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죠. 아버지 명철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도 야근이냐? 친구가 전화로 물었지만 지석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안,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공허했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죠. 그때 지석의 눈에 작은 서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책방 겨울나무라는 간판이 따뜻해 보였어요. 무작정 들어간 서점은 아담했습니다. 나무 선반에 빼곡히 꽂힌 책들, 은은한 조명, 그리고 구석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평온함이 있었죠. 계산대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책을 읽고 있던 그녀는 손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는 듯 했어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편안해 보였고 책에 집중한 표정이 진지했죠. 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모를 끌림이 있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나오는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저기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수줍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지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길래? 여자는 책 표지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예요.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이죠. 그 순간 지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책은 쓸데없다며 경영서적만 읽으라고 했었죠. 저도 그 책 좋아해요. 특히 여우가 나오는 부분이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죠. 그날 이후로 지석은 자주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책을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예진이었습니다. 23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예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동정하거나 불편해하는데 지석은 달랐어요.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리고 책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요. 예진의 미소에는 슬픔보다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가고 때로는 한강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지석은 예진과 있을 때만큼은 재벌가 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청년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부족하다고만 해. 내가 뭘 해도. 지석이 한숨을 쉬며 말하면 예진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지석 씨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예진은 지석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 예진이 지석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명철의 비서가 지석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실로 들어간 지석은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을 마주했어요. 명철의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지석과 예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명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사귀는 사람입니다. 사귄다고? 너는 우리 집안의 후계자다. 아무나와 사귈 수 없어. 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명철은 조사 자료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예진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고아원 출신, 학자금 대출, 월세방 거주. 명철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봤냐?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석이 반항하자 명철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는 수조억대 기업의 후계자야. 그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해. 아버지,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지석은 분노로 떨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대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회사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일 끝나고 푹 쉬세요. 예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지석은 몰래 예진을 만났어요. 하지만 명철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죠. 회사 보안팀이 지석을 미행했고 모든 행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요즘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서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오늘 낯선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인지, 지석 씨와 무슨 사이인지. 지석은 예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고 계셔.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지석의 다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예진이 일하는 서점으로
고급 세단이 멈췄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마지막으로 명철이 내렸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이런 작은 서점을 찾는 것은 처음이었죠. 서점 안에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명철은 천천히 예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예진 씨죠? 예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명철은 예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얼마면 되겠소? 1억? 2억?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는 값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아들 곁에 있는 걸 용납할 수 없소. 저 같은 여자요? 명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내 아들은 그런 당신과는 격이 맞지 않소.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냈어요. 전 지석 씨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요? 사랑? 그런 감상적인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당신이 진정 지석을 생각한다면 떠나야 해.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명철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깨끗이 사라지시오. 거절한다면 당신이 일하는 서점도 살고 있는 집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내겐 그럴 힘이 있소. 예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일주일 안에 사라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명철이 떠난 후 예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겨둔 채로 그날 밤 예진은 지석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지석 씨, 우리 그만 만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석이 아무리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예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석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어요. 서점도 월세방도 모든 곳을 뒤졌지만 예진은 없었죠. 일주일 후 명철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가 결국 돈을 받고 떠났다. 무슨 소리십니까? 명철은 차갑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줬더니 덥석 받고는 잠적했어. 결국 너를 돈으로 본 거지. 거짓말. 예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나? 생각해봐라. 고아 출신이 재벌가 아들을 만나면 뭘 바라겠나? 지석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예진이 정말로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그녀. 혹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자 지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구나.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다. 특히 돈 앞에서는 말이다. 명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 지석은 변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형이 되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예진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뿐이었죠. 명철의 거짓말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지석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며 기계처럼 일했어요. 눈빛은 공허했고 한때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동료들은 지석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지석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석은 그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지석을 보며 명철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여자와 결혼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진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중요한 자리가 있다. 정장 차려입고 나와라. 명철의 명령에 지석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거부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는 두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치계 거물인 윤 의원과 그의 딸 정희가 앉아 있었죠. 윤정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세련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답고 우리 정희는 재벌가 며느리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윤 의원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명철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답했어요. 우리 지석이도 훌륭한 남편이 될 겁니다. 두 아버지가 자녀들의 결혼을 논의하는 동안 정희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의 남자를 훔쳐봤습니다. 잘생긴 외모, 명문가 집안, 능력까지. 겉으로는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어쩌면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지석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도 원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남자가 조금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석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물러서는 척했죠. 혹시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정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예진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떠난 여자라고, 자신을 이용한 여자라고 믿으려 애썼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결혼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재계에서는 두 집안의 결합을 주목했죠. 하지만 정작 지석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어요.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희는 아름다웠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지석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웅장한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주례사를 하는 동안 지석은 문득 예진과 꿈꿨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가운데 하는 소박한 결혼식. 예진은 비싼 드레스 대신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었죠. 신랑님,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의 질문에 지석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맹세가 아니라 그저 대답일 뿐이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 화려한 가구, 모든 게 완벽했지만 그곳엔 온기가 없었어요. 지석과 정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을 쓰며 남남처럼 지냈죠. 지석이 그러길 원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정희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리고 남편의 취향을 파악하려 애썼죠. 하지만 지석은 늘 신문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둘이 저녁이라도.
일이 있어서요.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정희의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버님 댁에 저녁 초대받았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지석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네, 가야죠.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 부부처럼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뿐이었죠. 정희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려면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진정한 부부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 끝없는 의문과 외로움 속에서 정희도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어요. 지석은 더욱 무뎌졌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 부부였지만 속은 텅 빈 인형 같은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충청도 공장 시찰 일정이 잡혔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상적인 출장이었죠. 하지만 그 출장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하던 지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또 하루를 보내는 것뿐이었으니까. 공장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앞에 사고가 나서 잠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석은 답답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죠. 어차피 멀지 않은 거리였으니까요. 역 앞 광장에는 작은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방의 소박한 풍경이 정겨웠어요. 과일 가게, 떡집, 잡화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지석은 무심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지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죠. 작은 과일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손님에게 과일을 건네는 그 여자는 예진. 지석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맑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진도 지석을 발견했습니다. 과일을 고르던 손이 멈췄고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죠. 지석 씨,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떠났다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런 작은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다니. 정말 예진이 맞아? 가까이 다가간 지석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틀림없는 예진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도와줘요. 가게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나타났죠. 지석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으니까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아이가. 지석이 말을 잇지 못하자
예진은 황급히 아이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지아야, 안에 들어가 있어. 지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석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님, 기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순간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의 예진은 눈을 꼭 감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지석은 역으로 향하는 몇 걸음 동안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가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석은 회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진의 놀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닮은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죠. 설마 정말로 내 아이일까? 일주일 후 지석은 다시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부회장님, 지난주에 이미 공장 시찰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비서의 의아한 질문에 지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지석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아니, 어쩌면 두려움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역에 도착한 지석은 곧장 그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예진은 오늘도 그곳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어요. 지석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왜 또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지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예진아. 할 얘기 없어요. 당신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예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지석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직설적인 질문에 예진의 몸이 흠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거짓말하지 마. 나를 그대로 빼닮았어. 예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인하고 싶었지만 지아가 아빠를 너무 닮아서 숨길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가게 안에서 지아가 나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또 왔네? 지난주에도 봤는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지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 딸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다니. 안녕? 이름이 뭐니? 지석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지아예요. 몇 살이야? 9살이요. 9살. 계산이 정확히 맞았어요. 예진과 헤어진 지 10년, 아이는 9살. 지석은 확신했습니다. 아저씨가 과일 좀 살게.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줄래? 지아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과일을 고르는 동안 지석은 예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알았다면 난. 뭘 하셨을 건데요? 아버님께 맞서서 절 지켜주셨을 건가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10년 묵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땐 그럴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 늦었어요. 우린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충청도를 찾았어요. 회사에서는 지방사업개발이라는 명목을 댔지만 사실은 예진과 지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예진이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제발 그만 오세요. 우리 모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지아에겐 아빠가 필요해. 지금까지도 잘 컸어요. 당신 걱정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죠. 아이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아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럼 엄마한테 같이 물어보러 가자. 아이와 함께 있으면 예진도 매정하게 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안 지석은 동화책을 사다 줬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니까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죠. 아저씨는 왜 자꾸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지아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그냥 지아가 좋아서 그래. 진짜요? 아저씨도 절 좋아해요? 지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지석이 지아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페달을 밟으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아저씨, 저 혼자 탈 수 있어요. 조심해. 천천히. 그때 지아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있다면 이런 걸까요? 그 순간 지석은 숨이 막혔어요. 눈을 돌리며 겨우 대답했죠. 그래. 아마 이럴 거야.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하는데 지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아빠란다. 지금 내 앞에 있단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예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아빠가 필요한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치 진짜 가족 같은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론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 지석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지석 씨,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잠든 후 예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지아가 정들면 어떡해요? 당신은 결국 돌아가야 하잖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돼. 무슨 소리예요? 당신에겐 아내가 있잖아요. 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결혼이 아니야. 그냥 계약일 뿐이야. 그래도 법적인 아내는 그 사람이에요. 예진의 단호한 말에 지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남동 빌라에서는 정희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들어 자주 지방 출장을 간다는 게 이상했죠. 그것도 매주 같은 지역으로. 게다가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비서님, 남편이 요즘 어디로 출장 가는지 알아봐 주세요. 정희는 남편의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비서는 난감해했어요. 부인, 그건 제가. 알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결국 정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1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던 남편이니까요. 2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회장님은 충청도의 한 시장에서 여성과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지석이 한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이 여자가 누구죠? 박예진이라는 여성입니다.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는요? 9살 여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최지아. 최지아. 최 씨 성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한 표정. 정희는 모든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지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정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출장 때문에. 충청도 출장 많이 가시네요. 요즘. 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일이야. 그래요? 그 과일 가게도 회사 일인가요? 정희가 탐정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흩어졌죠. 이게, 설명해봐요.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지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그럼 그 아이는? 대답해요. 그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 지석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와 10년을 살면서 숨겨온 거예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희야, 우리 집안이 만만해 보여요? 당신이 그 여자와 아이를 선택한다면 우리 집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께도 알릴 거고요.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정희도 정치가의 딸이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지석은 또다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10년 전처럼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할 자신이 한심했죠. 정희의 경고가 있던 그날 밤, 지석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새벽 2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아직도 안 자고 있었네요. 지석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마주본 적이 있었을까요?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는 지석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지석이 정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 결혼의 피해자야. 나도 너도. 그 말에 정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죠. 피해자라고요? 그게 당신이 할 말이에요? 우린 둘 다 원하지 않았잖아. 아니에요. 적어도 난 노력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한 번이라도 날 여자로 본 적은 없나요? 그 질문에 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죠. 대답해봐요. 단 한 번이라도 날 사랑한 적이 있어요? 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도. 난 그 여자를 잊은 적이 없어. 그 말에 정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예진과 지아를 지킬 수 없는 것도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정희는 지석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한 남처럼 지냈죠. 하지만 지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적어도 지아에게만큼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주 주말, 지석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오늘 예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리라. 그리고 함께 할 방법을 찾으리라. 아버지가 뭐라 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지아를 위해 살겠다고. 기차 안에서 지석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내봤어요. 은빛 팔찌가 들어 있었죠. 며칠 전 보석상에 특별 주문한 것이었어요. 어린아이 손목에 맞는 작은 크기였지만 디자인은 정성스러웠죠. 역에 도착한 지석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지아에게 아빠라고 불리고 싶었으니까요. 예진의 과일 가게가 보였습니다.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예진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지아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저씨, 지석을 발견한 지아가 달려왔어요. 아이의 환한 미소에 지석의 마음도 밝아졌죠. 우리 지아,
숙제하고 있었구나. 네, 다 끝났어요. 아저씨, 오늘은 뭐하러 오셨어요? 지아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지석이 상자를 꺼내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예진도 손님 응대를 마치고 다가왔죠. 또 뭘 사오신 거예요? 그만하세요, 정말. 하지만 예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묻어났죠. 지석은 지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지아야, 이건 우리 셋을 위한 거야. 은빛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작고 섬세한 팔찌 안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 지아가 팔찌를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진, 지석, 지아. 맞아. 엄마 이름, 아저씨 이름, 그리고 우리 지아 이름이야. 예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석이 무슨 마음으로 이 팔찌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우리 셋의 이름이야. 절대 잊지 마. 지석이 아이의 가는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어요.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라는 뜻이야. 지아는 팔찌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좋아했습니다. 예쁘다. 엄마, 나 이거 계속하고 있어도 돼요? 예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물 무렵 지석은 예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아는 집에 먼저 들여보낸 뒤였죠. 정희와 이혼할 거야. 지석 씨, 그리고 너와 지아와 함께 살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예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회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처럼. 이번엔 달라.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지킬 수 있어. 지석은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예진은 망설였어요.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아를 위해서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리고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 그때까지 생각해줘. 예진은 멀어져가는 지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석은 여느 때처럼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기차가 매진이었어요. 직접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예진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조수석에는 반지가 든 상자가 놓여 있었고 뒷좌석엔 지아를 위한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금세 폭우로 변했죠. 지석은 속도를 줄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고 지석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통제를 벗어났죠. 끔찍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지아의 맑은 목소리가 명철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눈앞에는 은빛 팔찌를 찬 손녀가 서 있었죠. 1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은 불과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은빛 팔찌에 새겨진 세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예진, 지석, 지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했고 딸까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가다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돈과 권력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다면 아들은 지금도 살아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질문이 빗발쳤죠.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기 아이가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로 쏠렸어요. 아이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죠.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관심이었지만 지아는 의연했어요. 얘야, 잠깐만. 내 엄마는 누구니? 아빠와 어떤 사이였니? 기자들이 아이를 둘러싸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아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을 치다가 출입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철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그는 지아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회장님, 회장님도 나가십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았고 명철은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방울이 하얗게 빛났죠. 명철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아는 어디로 간 걸까?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가로등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여인. 수수한 검은 옷차림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녀의 얼굴은 젖어 있었죠. 지아가 그 여자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여자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본 순간 명철은 멈춰 섰어요. 그녀였습니다. 10년 전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 여자. 아들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던 박예진. 세월이 흘렀지만 명철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야위었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예진도 명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빗속에서 마주쳤어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명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진짜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이미 손녀라는 걸 깨닫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으니까요. 예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며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참았던 눈물. 그리고 오늘 사랑했던 사람의 장례식장 앞에서 흘리는 눈물. 엄마, 왜 울어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비 때문에 그래. 예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철은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가까이서 본 예진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칠어진 손, 수척한 얼굴, 하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소? 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때도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었겠죠. 명철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10년 전의 자신이라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지석은 알아야 했소. 아이 아버지니까. 그 말에 예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만났고 그때부터 매주 오셨죠. 아이와 정도 많이 들었고요. 명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매주 충청도로. 네. 어제도 오기로 했는데. 예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죠. 명철은 무릎을 꿇었어요. 재벌 회장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지아는 영문을 모른 채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왜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엄마 반대해서요? 그 순수한 질문에 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영영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빗속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와 딸. 한 번도 함께한 적 없었지만 이제는 슬픔으로 연결된 세 사람. 들어가세요, 회장님. 감기 걸리십니다. 예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은? 저희는 이제 가야 해요. 가면 안 돼요. 명철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소? 내 손녀잖소? 지석의 딸이잖소? 예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시는군요. 10년 전엔 우리 같은 사람은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명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명철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죠. 회장님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예진이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멀리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곧 이곳도 발견될 거예요. 예진은 지아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명철이 간절하게 불렀지만 예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명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이었죠. 손녀. 자신에게 손녀가 있었습니다. 9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명철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진과 지아가 사라진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본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진의 눈물, 지아의 맑은 눈동자, 그리고 은빛 팔찌.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명철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속죄하며 살겠다고. 예진과 지아를 위해, 그리고 너무 일찍 떠난 아들을 위해.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신문 일면에는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부회장의 혼외자와 딸, 최씨 그룹 후계구도 혼란.
장례식장에서 찍힌 지아의 사진이 크게 실렸고 은빛 팔찌의 각인까지 선명하게 보도되었죠. 방송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지석 부회장에게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살 딸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최 씨 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서재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가문의 명예도, 회사의 신뢰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추락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명철은 받지 않았어요. 이사들이 긴급회의를 요청했고 주주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에겐 이미 중요하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희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명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정희. 그녀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였죠. 응접실로 나간 명철은 정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힘들었을 텐데. 명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난 그 사람의 아내였던 적이 없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허무가 배어 있었어요. 처음엔 노력했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지석 씨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 여자만 있었어요. 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알고 계셨나요? 매주 충청도로 출장을 간다던 것이 사실은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였다는 걸 장례식장에서 알았네.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냈죠. 그리고 경고했어요. 그만 만나라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허무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갔죠. 마지막 날도. 아마 그들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겠죠. 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죽음도 막지 못할 만큼.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님을 위한 정략 결혼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죠. 서류를 펼쳐보니 투자 철회 통지서였습니다. 저희 집안의 모든 투자금을 빼겠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곧 회사의 위기를 의미했어요. 정희 집안의 자금은 회사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철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미안하네. 자네도 피해자였는데.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전 이제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요, 아버님. 그리고 문 앞에서 정희가 돌아봤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부디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문이 닫히고 정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회사도, 가문도, 명예도. 하지만 그것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아들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데.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인들도 모두 물러가고 텅 빈 대저택에는 명철 혼자만 남았죠.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방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옷장에 걸린 양복들, 침대 위에 베개까지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명철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행복한 표정은 없었죠.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조차 지석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수십 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모두 구겨지고 접혀 있었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편지를 꺼내보니 봉투엔 수신인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에게.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쳤어요. 잉크가 번진 글씨가 애처롭게 남아 있었죠. 예진아, 보고 싶다. 오늘도 내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길. 내가 널 찾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줘. 날짜를 보니 10년 전이었습니다. 예진이 사라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또 다른 편지를 펴봤어요. 오늘 아버지를 따라 선자리에 나갔어. 예쁜 사람이었지만 내가 아니었어. 미안해. 너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다음 편지를 폈습니다. 결혼했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난 여전히 내 생각뿐이야. 이런 내가 비겁하고 못났지? 미안해.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오늘도 내가 일하던 서점에 갔어. 다른 사람이 있더라. 혹시나 했는데. 너는 어디로 간 거니? 아내가 임신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하지만 난 내가 아닌 사람과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가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미칠 것 같아.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못했던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 편지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예진아, 드디어 너를 찾았어. 아니, 우연히 만났다고 해야 맞겠지. 충청도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 딸이 있었어. 너를 닮은 예쁜 아이.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 왜 그때 돈을 받지 않고 사라졌는지. 너는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준 거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지아와 함께 살 거야.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 기다려줘. 조금만. 명철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평생 눈물을 모르고 살았던 그가 아들의 방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아들의 사랑을 짓밟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죄 없는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지키려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잃은 것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하고 언론이 떠들썩했지만 명철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아들이 하려 했던 일을 대신 하리라고. 예진과 지아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리라고. 그것이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쓸쓸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명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명철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검은 정장 안주머니엔 어젯밤 발견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죠. 아들이 10년 동안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것만이 지석의 마음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비서도 기사도 없이 혼자 역으로 향했어요. 새벽에 서울역은 한산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명철은 생각했죠. 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기차를 탔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했을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명철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났던 길을 되짚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죠. 2시간 후 충청도의 작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나서자 시장이 보였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이 분주했죠. 명철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본 사진 속 장소를 찾아서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에서 과일 상자를 정리하는 예진의 모습을,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검은 상복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그녀도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죠. 명철은 한참을 떨어져 서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엔 돈을 던지며 모욕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과일을 닦고 가격표를 붙이는 모습에서 10년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명철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에서 봤던 그 슬픈 눈빛이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잃은 슬픔이 얼굴에 가득했으니까요. 명철은 다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를 해야 할까? 위로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돌아가야 할까? 예진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과일을 진열하다 말고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지 마세요.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죠. 부탁이요. 잠시만 내 말을 들어주시오. 명철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평생 남에게 부탁이란 것을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예진은 등을 돌린 채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철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석이 이걸 당신에게 전하려 했소. 그 말에 예진의 동작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게 뭔가요? 지석이가 당신에게 쓴 편지들이요. 10년 동안 쓰고도 보내지 못한. 예진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명철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보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오. 지석이가 얼마나. 읽어서 뭐해요? 예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조용하던 시장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이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어제 오늘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명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TV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다니. 하지만 명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 망쳤소. 내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당신들을 갈라놓았고 결국 아들까지 잃었소. 예진은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리고 한 장을 펼쳤죠. 예진아, 보고 싶다. 오늘도 내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길. 내가 널 찾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줘.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10년을. 예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날 잊지 못했구나. 끝까지 날. 명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편지가 수십 통이요. 결혼하고도 매년 당신 생각을 하며 쓴 편지들이요.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예진은 다른 편지도 펼쳐봤어요. 가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미칠 것 같아. 드디어 너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딸이 있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지아와 함께 살 거야. 편지를 읽을수록 예진의 울음소리는 커졌어요. 바보 같은 사람. 왜 이제 와서, 왜 살아서는 오지 못하고. 그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혹시나 하는 희망, 그리고 몇 달 전 다시 시작된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슬픔이 터져 나왔어요. 우릴 만나러 오다가 그렇게 된 건데. 예진의 말에 명철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내 탓이오. 내가 10년 전에 당신들을 갈라놓지 않았다면 아들이 그렇게 위험한 길을 달릴 이유도 없었을 거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 주시오.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라도 그만하세요. 예진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회장님의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예진 씨,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가 되나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돌려받을 건가요? 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아는, 내 손녀는, 지아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예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장님이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 해도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아이한테 또 상처를 줄 순 없으니까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당신과 지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필요 없어요. 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해도 잘 살아왔어요. 회장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는 말했어요. 이 편지, 감사해요. 적어도 그이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하지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예진 씨, 제발 더 이상 저희를 찾지 마세요. 예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단호했어요. 명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줄은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를 원망할 수는 없었죠. 모든 게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으니까. 시장을 나오는 길, 명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예진이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었죠. 역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길을 되돌아가는 이 길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잘못된 선택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 기차 안에서 명철은 결심했습니다. 예진이 거부한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속죄하리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라고.
그것이 아들에 대한, 그리고 예진과 지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명철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석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야 만났구나. 그리고 또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할게. 며칠 후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씨 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스캔들로 얼룩진 재벌 회장이 무슨 발표를 하려는 것일까? 정각 10시 명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한때 카리스마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회한이 가득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오히려 더 맑아 보였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먼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명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재벌 총수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 회사는 오늘부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강당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가족 경영을 포기하신다는 뜻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철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후계자는 없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가족 경영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아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명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강당이 뒤집어졌어요.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니.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했어요. 왜 하필 미혼모 재단일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아마도 며칠 전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아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명철은 마치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생은 내 아들의 딸과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번쩍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그럼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손녀와 함께 사실 건가요? 명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정이고 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녀가 맞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TV 너머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처럼.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죄는 평생을 바쳐도 다 못 갚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상처 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명철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어요. 뒤에서 비서들이 따라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충청도의 작은 시장에서는 예진이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명철의 모습이 비쳤어요.
야위고 초췌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10년 전 오만하고 차가웠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뭐 봐요?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는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눈가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죠. 아니야, 뉴스 잠깐 봤어. 예지는 황급히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화면을 봤어요.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본. 지아야, 가방 정리하고 손 씻고 와. 간식 준비해 줄게. 예지는 화제를 돌렸어요. 아직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아가 안으로 들어간 후 예지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명철의 기자회견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TV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죄는 평생을 바쳐도 다 못 갚는다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 모습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예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홀로 아이를 낳던 날, 아빠를 찾는 지아를 달래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몇 달 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지석.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지석이 다시 나타났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죠. 처음엔 정말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다시 만난 지석과의 짧은 시간들, 함께 시장을 걷고 지아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모습, 팔찌를 건네며 우리 셋의 이름이야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 그것이 지석의 마지막 말이었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죽고 나서야 지아에게 지석이 아빠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명철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혼모 재단을 만든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이 의미를 분석하고 있었죠. 예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명철 나름의 속죄라는 것을, 자신과 지아, 그리고 자신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무엇보다 지석이 없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엄마, 또 울어요? 지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미안, 엄마가 요즘 자꾸 눈물이 나네. 아빠 때문이죠? 지아의 맑은 눈을 보며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슬퍼 보였어요. 아빠 잃은 건 우리랑 똑같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예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TV에서는 이제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예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석이 마지막 가던 날처럼, 그리고 명철이 찾아왔던 날처럼.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치겠죠. 그리고 그때쯤이면 마음의 상처도 조금은 아물지 않을까요? 용서는 못하더라도 함께 지석을 그리워하며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아프고 너무 슬펐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지는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과일을 닦고 가격표를 붙이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상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예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철이 천천히 내렸죠. 전보다 훨씬 더 야윈 얼굴이었어요. 양복도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진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과일을 담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명철은 천천히 가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죠.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이요. 또 오셨군요. 예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었소? 명철은 예진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일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보이지 않는 벽처럼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발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소리. 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며 살고 싶소. 당신과 지아를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오. 명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그 곁을 지키게 해주오. 예진의 눈가도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이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속죄요. 명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그의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가득했어요. 내 잘못을 되돌릴 순 없소. 하지만 아이의 삶만은 내가 바르게 지켜주고 싶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가게 안에서 지아가 뛰어나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명철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명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엄마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지아의 맑은 눈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히 물었어요. 명철은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거친 땅바닥에 양복 바지가 더럽혀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 10년 전에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아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저도 같이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혼자 기다리면 외로우니까. 그 말에 명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가 시장 한가운데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예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10년의 한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예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명철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요. 고맙소. 명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않은 채로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삶을 걸겠소. 그는 차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건 지아의 학비요.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소. 예진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를 바라보는 명철의 눈빛을 보고는 말을 삼켰어요. 그 눈빛엔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지아를 위해서만 받겠어요. 명철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가벼워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명철은 매주 조용히 가게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예진이 무거운 상자를 나를 때면 얼른 다가가 거들었고,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문구점에서 공책을 사다 건넸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 있을 뿐이었어요. 예진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하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날이 있었어요. 예진은 혼자 가려 했지만 명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함께 가도 되겠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예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예진과 함께 온 노신사가 너무나 정중하고 조용했거든요. 지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친구들도 잘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의 칭찬에 명철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어요. 지아는 점점 자랐고 예진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철은 여전히 매주 찾아왔고 이제는 함께 밥을 먹기도 했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지아가 할아버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그림 속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아, 그리고 할아버지. 네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하늘엔 무지개가 떠 있었고 땅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명철은 그 그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서가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킬게. 내가 지키려 했던 이 아이를 내가 대신 지킬게. 예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아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죠.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아파할 수 있었어요. 지석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세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